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 들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순서는요, 50억 클럽 수사입니다. 50억 클럽 수사가 큰 고비를 맞았죠. 50억 클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박영수 전 특검이 그동안 계속 이리저리 빠져나갔습니다만 결국에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구속되는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상당히 정치적인 구속이구나라는 점을 너무나도 명백히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검찰이 과연 이 박영수를 수사하고 구속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많은 언론의 이런 예상대로 대대적인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에 들어갈 것인지 아닌지 좀 지금으로서는 좀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50억 클럽 수사 사실 이 앞번에도 엄청 속도를 낼 것이다 라는 주장이 꽤 있었죠. 언제입니까? 곽상도거든요. 곽상도가 구속되고 기소되었을 때 자, 이제부터 50억 클럽 수사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속도는 전혀 내지 못했죠. 그 뒤로 아무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곽상도는 무죄 판결로 풀려났습니다. 박영수 역시 비슷한 경로를 밟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50억 클럽 수사는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는 척만 하면서 찝쩍찝쩍 여론이나 정치적 상황의 눈치를 봐가면서 하는 척만 하지 않겠는가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결국에 박영수 역시 곽상도처럼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지금까지 수사가 된 걸 보면 아무리 봐도 유죄 판결은 어려워요. 그렇다면 이건 사실 검찰의 꼼수가 아니겠느냐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50억 클럽 수사 속도 낼까 아니면 멈춰 설까입니다. 자, 일단 50억 클럽이 어떤 건지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죠? 김만배가 화천 대유에서 나온 수익금을 나눠 가질 사람들 50억씩 나눠 가질 사람들 6명을 쫙 읊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50억 클럽입니다. 곽상도가 있었고요. 박영수가 있었고요. 최재경이 있었고요. 김수남이 있었고요. 권순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머니투데이 홍선근 회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6명들한테 각각 50억씩 모두 300억을 나눠줘야 한다. 정영학 녹취록에서도 꽤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김만배는 이렇게 많은 돈을 내가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내 주머니에 들어올 수 있는 돈은 없다. 뭐 이런 식인 얘기를 많이 해요. 이와 관련해서 김만배는 나중에 법정에서 50억 클럽은 사실 내가 뻥친 거다. 내가 이 비용 부담이 크다는 걸 좀 과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남욱이라든지 정영학 또는 뭐 정민용 이런 사람들한테 비용을 떠넘기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상당한 금액이 건너갔다라는 게 문제겠죠. 곽상도만 해도요. 50억 클럽에 50억이 거의 넘어간 거나 다름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금 떼고 나니까 뭐 20억, 30억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 자, 박영수 역시 마찬가지예요. 50억이 다 간 건 아닙니다만 꽤 큰 돈이 넘어간 것만은 분명해요. 그렇다면 이 50억 클럽이 단지 거짓말이다, 허위 사실이다, 내가 비용을 부풀리기 위해서 뻥친 거다 라고 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근데 50억 클럽 수사는 벌써 1년 전에 곽상도에 대한 수사를 한다면서 한참 떠벌렸어요. 50억 클럽 수사가 곧 진행될 것처럼. 하지만 중단됐죠. 곽상도만 잡아가두고 중단됐습니다. 결국에 곽상도가 풀려났죠. 무죄 판결을 받아서. 그러니까 어찌 된다? 예. 비난 여론이 빗발치니까 다시 물고 늘어진 게 이번에는 박영수였던 겁니다.
자, 아마 앞으로의 50억 클럽 수사도 이와 비슷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여론의 눈치 혹은 50억 클럽 특검의 진행 상황을 보아가면서 하는 척만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동시에 이 박영수는 무죄 판결받고 풀려나지 않겠느냐. 사실상 면죄부를 받지 않겠느냐. 이런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속도를 낸다? 못 낸다? 못 낸다가 맞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박영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점 때문에 많은 언론들에서는 이제 곧 50억 클럽 수사가 본격화될 거다. 속도를 낼 거다. 그리고 그 첫 번째는 아마 권순일이 될 거다. 라는 식으로 몰고 가요. 참 제가 볼 때 이것도 상당히 정치적인 장난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0억 클럽이 어디 뭐 권순일만 있나요? 당장 박영수 외에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최재경이 있죠. 김수남도 있습니다. 왜 그들에 대한 수사는 한다는 얘기가 없죠? 자, 그런데 갑자기 김수남, 최재경은 안 하고 갑자기 어디로 튄다? 네, 권순일한테만 튄다는 거야. 왜? 그래, 권순일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재명으로 넘어가겠다는 거죠. 뭐 이재명 대표의 그 과거 이 선거법 관련 판결을 권순일 그 전 대법관이 결정적으로 뒤집어줬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이게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판결을 뒤집는다? 어떤 사법 거래에 의해서 판결을 뒤집는다? 그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게 혼자서 한 재판이라면 모르겠으되 이게 그 대법원 전원 합의체 13명의 대법관이 합의를 해서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뭡니까? 결코 이거 사법 거래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안 될 수사야. 안 될 수사인데 굳이 이걸 끌고 가겠다? 예, 어떻게든 간에 이재명이 흠집 내겠다는 거지. 박영수 흠집 내서 검찰이 어느 정도 희생을 했으니 다음 단계는 이재명이 피해볼 단계다. 뭐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인 거죠. 아마 검찰은 그런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박영수 영장 발부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6시간 가까이 심사를 했고 PPT가 250장이나 준비가 됐대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검찰이 이렇게 많은 양의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할 때는 그만큼 증거가 부족할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찰이 가장 흔히 하는 거짓말 중에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이 진짜 혐의 입증에 자신감 보이고 있으면요, 말 안 해요. 그냥 법정에 가서 턱 증거 내밀고 맙니다. 그리고 요즘 검사들도 어떻게 합니까?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인다는 말을 합니까? 아니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안 보이는 경우에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물 미리 퍼뜨리고 하잖아요. 법정에 제출하기도 전에 기자들한테 먼저 흘리잖아. 250장이나 되는 PPT를 할 시간에 확실한 증거 하나를 기자들한테 흘리겠네? 그런데 굳이 250장이나 되는 걸 준비를 했다? 그만큼 입증이 쉽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죠. 그 결과 자정이 다 돼서야 영장이 발부됐는데 발부된 이유도 혐의가 소명됐다가 아니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거였어요. 혐의 소명 부분은 사실 좀 애매하지만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박영수 영장 발부는 다음 날 진행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 영장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검찰이 희생양으로 박영수라는 거물을 내놓았는데 그렇다면 민주당도 뭐 하나 내놔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고요. 이런 정치적인 거래 관계에 따라서 결국에 윤관석 의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거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검찰로서는 진짜 희생타 하나 크게 친 거죠. 자,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희생태가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박영수 전 특검은 최종적으로 1심에서 무죄 판결받고 물론 석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곽상도 케이스죠. 여러 가지 이유가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혐의부터 좀 애매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즉 법리보다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발부된 이런 구속영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유죄 판결로 이어질 것 같진 않다.
예, 검찰이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핑계거리를 만들자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책임은 어디다 떠넘기겠다? 법원에 떠넘기겠다는 거죠. 50억 클럽 수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비난 여론을 봉쇄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혐의 소명에 집중한 게 아니라 증거 인멸에 집중을 한 거죠. 근데 이 증거 인멸이라는 것도 좀 웃겨. 휴대폰을 망치로 부셨다. 이것이 구속 사유가 된답니다. 그래. 휴대폰을 망치로 부셨으면 증거 인멸을 하려는 시도는 맞겠네. 그러니까 구속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죠. 휴대폰은요, 망치로 두들겨 깬다고 해서 망가지지 않습니다. 아니, 핸드폰은 망가지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누가 더 잘한다? 박영수가 더 잘 알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박영수 전 특검과 식사를 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 저하고 얘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야, 휴대폰은 절대로 가지고 검찰청에 가지 마라 였어요. 이 양반이 나랑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가. 자, 그랬던 박영수가 망치로 부셨다? 말이 돼야 말이지. 그때도 박영수 특검이 저한테 그랬어. 그때는 전 고검장이었죠. 변호사 개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그때 그러더라고요. 뭐 핸드폰 부신다, 뭐 전자레인지에 돌린다, 그거 다 소용없다고, 그냥 강물에 던지라고, 그게 제일 좋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본인이 망치로 부셨다고요? 이게 증거인멸이 된다고요? 택도 아닌 소리지. 결국에 이 말은 뭐다? 그 영장 발부를 위해서 꼬투리를 잡은 거죠. 그리고 법원은 적당히 꼬투리를 그냥 인정해 준 겁니다. 증거인멸 정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자, 하지만 이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수사가 진전이 있느냐, 그만큼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느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사실 구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혐의의 입증, 그래서 유죄 판결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까지는 사실 좀 애매해요. 검찰은 박영수를 붙잡아 넣는 데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이것이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라는 데까지는 관심이 전혀 없고요. 사실상 무죄 판결로 나갈 걸 뻔히 알아요.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 과정이라든지 이 내용을 보면 빠져나갈 게 뻔합니다. 사실상 면죄부 주기용인 거죠. 왜 그러냐? 일단 박영수 전 특검의 혐의를 좀 살펴볼게요. 크게 세 가지 혐의가 있습니다. 대장동과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은행이 대장동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유도해주는 대가로 우리은행을 대장동 사업에 참여시키는 대가로 200억을 받기로 했다. 누구한테? 김만배한테. 이게 한 가지죠. 그 당시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그 당시 이 박영수 전 특검이 우리은행의 이사회 의장이었다. 즉 은행의 직원이 자기 은행에 이 특정 사업 참여를 하도록 돈을 받고 그 사업을 이렇게 몰아가 줬다는 거지. 이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죄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의 뇌물죄와 비슷해요. 은행원일 경우에, 은행 직원일 경우에 바로 이 수재죄가 포함이 됩니다. 은행의 대출이라든지 투자, 여기에 관여를 해가지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경우, 이게 수재죄가 되거든요. 이게 바로 수재죄,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수재죄. 두 번째는 변협 선거 과정에서 3억 원의 돈을 받고 그 돈을 뿌렸다라는 혐의고요. 또 한 가지는 딸이 11억 원을 받아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 당시 이때 딸이 11억 원 받을 때 박영수가 특별검사였다. 국정농단 특별검사였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혐의가 말이 안 된다. 왜? 박영수가 대장동 사업에 우리은행을 끌어넣으려고 할 때 그 무렵에 이미 박영수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직을 사퇴한 상태였어요. 은행원이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성립할 수가 없죠. 개인은요, 무슨 은행을 포함을 시켰든 어찌됐든 간에 그거는 개인 자격으로 한 거는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사람이 공무원이었거나 이 사람이 은행원인 경우에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니잖아. 이건 적용 혐의 자체가 인정이 안 됩니다. 변협 선거 과정에서 3억 원의 돈을 받고 뿌렸다. 요거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 변호사협회 회장 선거는요, 이 선거가 불법이라든지 돈을 뿌렸다든지 하게 될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그런 범위에 속합니다. 왜 뭐 축협이니 농협이니 하는 이런 그 조합장 선거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이 변호사협회 이 회장 선거에 돈을 뿌렸다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딸이 11억 원을 받았다. 이 부분은요, 청탁금지법 대상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결국에 뭐다? 요거 3억 원의 돈을 받고 돈을 뿌렸다. 선거 과정에서. 요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 딸이 받았다는 이 청탁금지법 부분은요, 좀 애매합니다. 왜? 내가 받았다면, 박영수가 직접 받았다면 문제가 되는데 딸이 받았잖아. 이거 인정 안 받, 이게 곽상도 아들하고 상황이 비슷한 거야. 성격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결국에 딸 11억 원 부분이라든지 우리은행 부분은 좀 어렵고요. 변협 선거자금 3억 부분이 아마 혐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건 벌써 상당한 시간이 흘렀어. 공소시효가 남아있나? 좀 살펴볼 필요조차도 있어요. 자, 하지만 아마 박영수가 붙잡혀간 가장 큰 이유는 요걸 겁니다. 3억 원을 건넸다. 요 부분. 그래서 실제로 박영수의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기 하루 전날 JTBC가 이런 단독 보도까지 냈어요. 이 단독 보도를 보면은, 이런 보도 행태를 보면은, 아, 이번에 검찰이 바짝 힘을 준 데가 여기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거나 이런 세 가지 혐의로 박영수가 이번에 구속이 된 것 같은데, 하지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빠져나갈 구멍이 참 많다. 이 변협 회장 선거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되겠으나 그 밖의 부분은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거죠. 근데 변협 회장 선거 부분은요, 50억 클럽하고는 또 관계가 없죠. 그렇죠? 결국에 50억 클럽 부분은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대장동 사업에 우리은행을 참가시키려고 했다. 이 부분에서 유죄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본건은 빠져나가고 별건에서 걸릴 가능성이 좀 있다. 요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과연 검찰의 50억 클럽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는 데 한 표를 걸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이실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그렇지만 이게 얘기가 앞뒤가 잘 안 맞잖아요. 특히 제일 황당한 부분이 그 50억 클럽 관련해 가지고 대장동 사업에 우리은행을 참여시키려고 했다라는 그 부분이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은행원일 때, 은행원인 상태에서, 은행의 임직원인 상태일 때 이런 행동을 했다면, 그래서 우리은행을 대장동 사업에 참여시키려 했다면 이거는 수재죄가 성립이 되는데, 은행에서 퇴직하고 난 다음에 했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지금까지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요, 2014년 11월 초에 이렇게 우리은행에 대장동 사업 참가를 협의했다라는 식으로 나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박영수의 이사 퇴임이 바로 2014년 11월 3일이었습니다. 즉 박영수가 퇴임하고 난 다음에 이 대장동 사업에 참여를 종용을 했던 거예요. 이거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검찰도 알고 있을 거예요. 왜? 이건 제가 뇌피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은행이 공시자료로 공시한 내용입니다. 2014년 11월 3일 날 박영수가 퇴임했다고. 그리고 퇴임한 이후에 우리은행의 이 대장동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종용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돼, 안 돼? 안 돼. 이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부분은 따질 수가 있습니다만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자, 문제는 그러면 이게 안 되는데 결국에 그 유죄 판결까지는 안 갈 건데 왜 그러면 박영수를 구속시켰을까? 박영수를 구속한 다음 차례는 뭘까? 언론에서는 최재경, 김수남, 권순일 이런 다른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됐죠. 그러면서 특히 권순일이 많이 거론이 됩니다.
이미 검사 출신은 한 명이 구속이 됐으니까 뭐 형평 맞추려면 판사 하나 집어넣어야 되겠지? 뭐 이런 거겠죠. 근데 문제는 권순일이라는 사람이 전직 대법관인 것이고, 만약 이 전직 대법관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가지고 구속이 된다면 이거는 법원과 검찰의 정면 충돌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따라서 검찰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수사를 하더라도 결국 법원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법원에서 인정을 안 해줄 가능성이 높아지거든. 그런 큰 위험을 검찰이 감수할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적당히 권순일을 건드리는 척만 할 거다. 그리고 그때는 아마 특검법, 지금 50억 관련 특검법이 처리되는 거 시기에 맞춰가지고 하는 척을 할 것이다. 사실상 면피성 수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지금 이 50억 클럽 특검법은 이미 그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 있는 상태죠. 벌써 6개월 이상, 올해 초에 6개월 이상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근데 시간을 끌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 됐죠. 따라서 패스트 트랙에 올라탔기 때문에 오는 11월까지 이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은 바로 국회 본회의에서 이 패스트 트랙에 따라서 이 50억 클럽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뭐 상정되는 절차라든지 혹은 뭐 필리버스터라든지 이런 거 과정을 다 생각해 보면 실제로 통과되는 것은 올해 12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시작이 되려면 내년 아마 그 설날은 지나야지 특검이 발동될 가능성이 가장 커 보입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윤석열이 이 특검법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자, 앞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남은 거죠. 특검법에 대한 그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 그다음에 이에 대한 윤석열의 거부권. 자, 이때마다 검찰로서는 국회 혹은 민주당을 흔들 필요가 있죠. 그러면서 이 특검법에 대한 명분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때마다 뭔 카드를 들이민다? 권순일을 들이밀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한편으로 이 권순일 카드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흠집내기로도 쓸 수가 있죠. 검찰로서는 아주 좋은 카드예요. 계속 그러면서 민주당을 약올리는 수단으로 쓸 것이다. 사실상 수사는 진척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선거 과정에서 이제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잖아요. 총선에서 총선용 이슈를 만드는데 수사를 되게 많이 써먹을 겁니다. 그러면서 괜히 권순일 붙잡아 놓고 이재명 또 끄잡아내고 막 이런 거 할 거예요. 그런데 쓰기 위해서 사실상 이 박영수라는 사람을 희생양으로 쓴 거죠. 몰라요. 근데 내년 2월쯤 되면요, 박영수가 1심에서 무죄 판결 받고 풀려날지도. 그래버리면 특검법을 애써 통과시켰다 하더라도 수사할 수 있는 끈덕지가 없어져 버려요. 수사를 못하는 거지 뭐. 이미 판결이 나버렸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저로서는 상당히 높아 보인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검찰이 지금 얼마나 장난질을 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무슨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자, 랑맨TV님 들어오셨네요. 진윤평님, 박영수의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왜 검찰이 빼놓았을까? 윤석열이 발등 찍힐까봐 그냥 깔아 뭉개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박영수의 50억 클럽 이거를 제대로 수사하려면요,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 조우형이라는 부산저축은행의 대출 브로커가 빠져나오게 된 그 이유를 살피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야지 이게 박영수가 대장동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확인이 돼야지, 보세요. 이게 확인이 되면은 박영수가 우리은행 이사장으로 있을 그 내용까지도 다 범죄 혐의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 그렇거든요. 이게 뭐예요? 판례에 따르면 그런 게 있어요. 모의가 일종의
뇌물이든 수재가 됐든 이런 그 부당한 행위의 모의가 그 전부터 쭉 이어져 왔었다면은 퇴임 시기는 그닥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판례가 있긴 있어요. 따라서 박영수가 그 전부터 부산저축은행을 통해서 대장동 사업에 계속 개입을 해왔다라고 한다면, 예, 2년 반 가까이 우리은행 여기 그 이사회 의장을 하는 동안에 이미 다 판 짜놓고 그 뒤에 탁 퇴임했다. 예, 뭐지? 예, 그 한마디로 뭐라 그럽니까? 예, 연막 작전하려고 빠져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 판결에서 그것까지도 유죄가 나올 수 있어요. 즉 중요한 부분은 50억 클럽의 핵심 부분은요. 그 우리은행 대출을 뭐 알선 해줬다 안 해줬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부산저축은행 이 대출 브로커 부분에 박영수가 얼마나 개입했느냐 요것부터 그 규명을 해야지 나머지가 착착착착 풀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했다? 그건 봐주기식 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박영수의 부산저축은행 그 대출 브로커 관련된 이 부분을 수사를 하게 되면 바로 윤석열이 걸리죠. 자, 제이미림님 질문을 해주셨어요. 일사부재이면 특검이 다른 건으로 수사 기소도 못하는 건가요? 아니, 일단 일사부재리는요. 다른 건으로 수사를 할 수는 수사할 수도 있고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행위가 있잖아요. 그 행위 부분은 기소를 못하는 겁니다. 즉, 그 대장동 그 사업에 우리은행을 끼워 넣으려고 했다라고 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를 못해요. 형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제일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대신에 이게 확정 판결 전까지라는 점이 일단 뭐, 좀 그나마 조금 여유가 있다라면 여유가 있는 부분인데, 사실상 이게 1심에서 판결이 나버리면 이걸 뒤집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 오밤중의 뉴스.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예요. 자, 진윤평님. 박영수, 강릉 경치 좋고 공기 좋고 잠시 여름 휴가 보낼 셈이다. 가을 되면 보석으로 풀어주는 대인이다. 예, 뭐 그렇겠죠. 예. 가을 영양제님,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특검 정의당 반대로 포함 못하고, 예, 이 대장동 특검에서 부산저축은행 부분이 이게 포함이 안 됐죠. 이게 정의당 때문에 이런 게 됐는데, 이 정의당이라는 놈들이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이 정의당의 행태나 민주노총의 행태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새만금 잼버리 부분에서도 윤석열 정권의 책임을 묻어야 된다라는 판에 갑자기 민주노총이 끼어들어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는 바람에 분위기가 되게 이상하게 흘러가거든요. 이 민주노총 정신 좀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뒤통수 때리면은 진짜.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아해서는 안 됩니다. 제의 밤이었거든 사랑 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